사실 앞으로 내가 유튜브는 안 봐도 인공지능을 안 쓰는 사회로는 갈 수 없죠. 살 수 없는 거죠. 자기소개 한번 하고 뭐 그래도 하죠 뭐.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장안의 화두 챗GPT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지금 사회에서는 뭐 시간이 갈수록 이슈의 강도가 좀 커지고 뭐 사용하는 데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포브스에도 보면 100대 기업 중에 90%가 넘게 쓴다고 하니까. 근데 유독 기독교는 약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보수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뭐 일단 꼭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는 가장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에서 어떤 일어난 변화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할 때 이제 교회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뭐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뭐 챗GPT에 대해서도 교회가 현재 반응하고 있는 모습은 뭐 비단 이상한 일은 아니죠. 뭐 그렇게 자연스러운 네, 일이긴 뭐 한데 자연스럽다. 뭐 물론 언제나 이제 교회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뭔가를 받아들인 건 맞는 건데 유독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이게 물론 이제 그렇게 보면 교회가 더 그래도 보수적이지만 그 보폭은 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간극은 그치, 뭐 그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의 변화가 더 빠르다. 뭐 이렇게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원래 스탠스대로 뭐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사실 수많은 기술이 있는데 지금 유독 인공지능이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임계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속도가 지금 2배, 3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사회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정도니까 맞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인공지능 하면 챗GPT가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선에서만 가장 유명한 브랜드. 브랜드니까 네. 그 선에서만 놓고 본다면 보실 때 목회자들은 얼마나 쓰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사용 비율은 상당히 좀 현저히 낮죠. 뭐 일부 설문조사나 이렇게 보면 뭐 20%, 뭐 30% 선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한 목회자까지 합치면 그 이상은 좀 될 것이다. 많지, 꽤 많다. 네. 서울권하고 지방권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좀 나이에 차이가 나죠. 따라서도 나이 뭐 차이가 20대냐, 나고. 30대냐, 뭐 50대냐, 60대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거는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기업을 제외하고 일반인들로 보면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은 대학생들, 젊은이들인 거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그냥 투영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느끼는 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교회 밖에서 기업하고 교회하고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기업은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고 지금 기업은 그걸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생존의 문제가 걸려 달리니까.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생산성 문제도 교회는 커지고 그걸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생존의 문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아니니까 이제 뭐 그다지 긴급하진 않죠. 그러니까 뭐가 더 효율적이냐를 그렇죠. 따졌을 때도 사실은 챗GPT를 배워가지고 이전의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을 한다라는 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대중적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교회 아니나 밖이나 별로 큰 차이가 안 나고 단 하나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더 오해나 혹은 조금 더 민감한 이슈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목회자들의 어떤 설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민감하다 이렇게 봐야 덜 되죠. 쓴다, 뭐 부정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오해가 오히려 크다 봐요. 굉장히 큰데 네. 그 오해를 종교적 관점에서 답을 해줄 때가 사실은 많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답을 찾긴 하는데 속 시원한 대답을 또 찾을 수도 없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기업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챗GPT 없는 인공지능 없는 사회는 되돌아갈 수가 없다. 앞으로 내가 유튜브는 안 봐도 인공지능을 안 쓰는 사회로는 갈 수 없죠. 살 수 없는 거죠. 네, 저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대세라면 지금부터는 좀 교회 안에서도 좀 이 챗GPT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메일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메일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렇죠. 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어라고 그렇지. 했는데 사람들 편지를 써야지. 손편지를 그렇지. 써야지. 무슨 이메일이냐. 근데 지금은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다 이메일을 쓰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챗GPT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결은 다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는 게 꼭 이메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인터넷에서 자료 검색하니까 자료는 도서관 가서 찾아봐야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자책이 나왔을 때 PDF 나왔을 때 아니 책을 봐야지. 뭐 이런 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니 내가 이거 스마트폰으로 이 작은 화면에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맞아. 여기 안에서 지금 뭘 보고 또 뭐 은행도 여기서 처리해야 되고 막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이게 디지털 디톡스라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멀리하고 네. 그래야 뭔가 경건해지는 그렇죠. 것 같고 네.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그럼요. 같고. 근데 그걸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그렇죠. 결국은 다 됐으니까. 받아들였고 이제는 오히려 그때 많이 저항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쓰시고 계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소통의 어떤 길들이 열렸고 과거에 우리 익숙한 것들은 안 했지만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들이 챗GPT 생성인공지능에도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다. 단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속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메일이 성장했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속도와 그렇죠. 그걸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했죠. 근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챗GPT는 훨씬 더 더 빨라지니까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지금 표면적으로 위기감을 더 많이 느끼고 저항도 좀 커지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챗GPT에서 제대로 논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오해들을 사회에 지금 있는 오해들을 좀 풀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회든 교회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챗GPT와 관련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 그러니까 알고리즘 개발 기술이죠. 그것과 관련된 기술들은 세계 탑 10 안에 들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거는 20위권 미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외인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이슈가 있었는데 챗GPT가 처음 나왔어. 2022년 11월 30일 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때 뭐가 하나 걸렸냐면 챗GPT 이제 할루시에이션. 지금은 이제 그런 할루시에이션은 거의 사라졌고 오픈 AI나 이런 데서 다 기술적으로 해결했는데 그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대두된 게 세종대왕이 노트북을 던졌더라. 맞아요. 네, 그 세종대왕 노트북 사건이죠.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언론에 굉장히 크게 화되면서 정말 해프닝인데 그게 뭐 너무 확 퍼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확 너무 장악해 버렸다. 그래서 그 자체로 그 사건 하나로 생성인공지능 할루시에이션 거짓말 많이 하고 말 지어내고 그래서 이거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묶어놓는데 굉장히 부정적 일조를 했던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일종의 저항감이 생겨버린 그렇죠. 거죠. 명분을 제공해 준 거죠. 근데 사실은 챗GPT가 나온 거는 1년 한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챗GPT의 기술은 이 생성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의 과거의 다른 기술 혹은 기존의 다른 인공지능 기술보다 2-3배 이상 그리고 다른 기타 기술보다는 거의 제가 보기엔 10배 이상 빠르거든요.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생성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10년 전의 일을 지금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거짓 정보라는 게 챗GPT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유튜브 안에도 거짓 정보가 많고 훨씬 더 많죠. 뭐 우리가 검색 사이트 보더라도 거짓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과 본다면 오히려 챗GPT가 거짓 정보로 비교하면 챗GPT가 훨씬 더 유튜브보다는 안전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유튜브한테는 그렇게 반응 안 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에서만 그러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셀럽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를 많이 집어넣어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터미네이터처럼 스카이넷이 나와가지고 인류를 말살시킨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 어느 순간에 가면 지 맘대로 막 해가지고 인간을 말살해야 될 종족으로 생각하고 얘가 알아서 막 핵무기를 막 쏘고 인간을 없앨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그 공포가 너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과 매치가 되면서 더 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소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으면 중간에 뭔가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희석이 좀 될 텐데 처음 시작부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고착화되어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LLM 모델은 어쨌든 정보를 넣으려면 사람이 넣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저비용, 저임금, 뭐 노동자 계층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윤리적이지 않게
고용을 해서 뭐 그런 작업들을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 결국엔 저작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 너무 많이 부각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나오는 그 결과물을 인공지능이 만들었다.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얘 이름이 생성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뭔가를 생성해낸다 그러니까 얘 질문을 하면 답을 주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내가 뭔가 물어봤을 때 답이 나오는 것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의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류가 쌓아놓은 정보들, 그게 인터넷에 있든지 간에 혹은 구글 스칼라에 있든지 간에 혹은 뭐 전자문서에 있든지 간에 이거를 전부 다 학습을 시켰어요. 학습을 시켰다는 것은 얘가 막 공부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 학습이라는 말 자체도 오해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처럼 뭘 배우가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배운 대로 막 이렇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습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를 군집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유사도에 따라서 분류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서관에 가면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분류해놓은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막 섞어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사도에 따라서 정치 섹션 뭐 이런 그렇지. 것처럼 유사도의 정보들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렇죠. 넣어놓은 거죠. 그러다가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얘가 그거를 다시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숫자로 바꿔서 거기에서 그러면 그 숫자에 맞는 유사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도서관은 사서가 어디에 가면 어떤 책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주면 챗GPT의 차이는 책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주니까 네, 그 그 차이가 있는 질문을 거지. 분석해서 이것과 유사한 지식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도서관에서 가져오든 검색 엔진을 통해서 가져오든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검색 엔진은 그와 유사한 것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내가 찾아야 되거든. 그 수백, 수천 페이지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그걸 보고 읽어서 자기가 정리를 해야 돼. 자기 말로 다시 정리를 해서 써야 되고. 근데 얘는 거의 아주 근접한, 내가 원하는 정보에 근접한 걸 딱 빼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생성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가져온 것을 그 내용을 조합을 해서 거기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곧바로 사용자가 우리 한국 말이면 한국말로, 영어는 영어로 곧바로 읽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얘가 지식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가져와서 전달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대화체로 그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대화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식을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인공지능한테 배운 게 아니고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 그걸 지금까지는 책으로 내가 읽었고 그 다음에 뭐 영상으로 읽었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지식을 전달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건데 만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왜 내가 원하는 걸 이것밖에 못 만들어줘? 그렇지. 내가 인공지능한테 기대한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였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나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거는 질문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래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면 정확하게 쓰는 의사를 사람이 전달을 잘- 해야죠. 쓰는 사람이 잘 어떤 써야 정보를 원하는지를